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근입니다. 오늘은 2차 세계대전 남서태평양에서 벌어진 비스마르크해 해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기는 1943년 3월입니다. 장소는 오늘날 파푸아뉴기니 북동쪽에 있는 비스마르크해가 되겠습니다. 수송작전을 펼치던 일본 해군, 그리고 이를 공격하는 연합군 항공대 사이에 벌어졌던 전투가 되겠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비스마르크해 해전을 다루는 이야기의 프롤로그가 되겠습니다. 해전이 벌어지는 그 배경과 양측 작전을 가볍게 볼 거고요. 배에 탔던 일본군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병사들의 그 개인들 면모를 좀 볼 거고요. 또 태평양 전쟁 시작할 때만 해도 최약체였던 미국과 호주의 항공대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해져서 비스마르크의 해전을 치를 수 있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에선 비스마르크해 해전 본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그 해전 에피소드라기보단요, 약간 일방적으로 재난을 겪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건데요.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바다 위에서 배가 폭격기에게 공격받는다라는 그 공포가 어떤 건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침몰하는 배와 살아남기 위한 일본 병사들의 분투, 그리고 이를 공격하는 연합군 조종사들의 개인 시점에서 제가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43년 3월에 왜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남서태평양에서 전쟁이 벌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가볍게 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1941년 12월에 일본이 진주만 기습 공격을 하죠. 이러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그때부터 일본이 굉장히 야심차게 침략 전쟁을 시작합니다. 일본이 태평양 곳곳을 공격하고 미국, 영국, 호주 등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 중에서 저희들 배경은 남서태평양 전역입니다. 오늘날 파푸아뉴기니와 솔로몬 제도에서 벌어진 일련의 전투들인데요. 자, 저희들은 이 섬 이름을 들으면 아니 여기가 대체 어딜까 감잡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 옆에, 그리고 호주 바로 위에 있는 섬들입니다. 예컨대 뉴기니 섬의 서쪽은 지금 인도네시아 영토고요, 동쪽은 파푸아뉴기니 영토입니다. 뉴기니 수도 포트 모르스비에서 남쪽으로 500km만 가면은 호주가 나오고요.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뉴기니 섬이고요. 또 바로 옆에 있는 솔로몬 제도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본이 뉴기니 섬과 솔로몬 제도를 공격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해요. 이걸 보면은 일본의 침략 전쟁 스케일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도쿄에서 솔로몬 제도까지 지금 거리가 5,500km나 되거든요. 여객기 타고 17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것도 바로 못 가고 두 번이나 경유해서 가야 되고요. 그 정도로 머나먼 곳에 있는 땅끝 섬까지 일본이 침략을 했다는 거죠. 이 섬들을 점령을 해서 거점을 만듦으로써 호주를 압박하고 고립시키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미군과 영연방 연합군은 이 길을 막으려고 했고요. 이 과정에서 1942년 8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약 반년 동안 솔로몬 제도 과달카날 섬을 두고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과달카날 전투 기간에 벌어졌던 수많은 해전들, 육상 전투에 관해서는 저희가 예전에 여러 에피소드로 굉장히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결과는 어쨌든 결국 일본의 패배였다는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남서태평양의 전황이 일본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기울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과달카날에서 일본이 패배하고 1943년 들어서 일본이 분리했다 한들 여기서의 전쟁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1943년 2월을 기점으로 일본군은 아직 솔로몬 제도 북부에 있는 섬들을 장악하고 있었고요. 또 뉴 브리튼 섬도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뉴기니 섬에서 아직 일본군과 미군이 치열하게 육상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 뉴기니 섬을 둘러싼 전투가 바로 비스마르크해 해전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뉴기니 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우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입니다. 오늘날 이 섬의 서쪽에 인도네시아가, 그리고 동쪽에는 파푸아뉴기니가 있고요. 저희 이야기인 비스마르크해 해전과 뉴기니 전투 모두 오늘날 파푸아뉴기니 지역 섬 동쪽에서 벌어지는 전투들입니다. 일본군은 1942년 초에 뉴기니에 상륙을 하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얘네가 거점을 확보한 부분이 뉴기니 섬 동쪽에 있는 라에라는 작은 해변 마을인데요. 여기서부터 300km 남쪽에 떨어져 있는 뉴기니 수도인 포트 모르스비, 그리고 주변에 위치해 있던
연합군 거점들을 함락시키는 것이 일본군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면서 뉴기니 섬에서 일본군과 연합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이곳에서의 전쟁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만큼이나 양쪽 모두 악전고투를 거듭하게 되는데요. 이 뉴기니 섬의 육상전투도 흥미로운 게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육상전투랑 좀 다릅니다. 이 뉴기니 섬이 참 독특한 그 색깔이 있는 재밌는 섬인데요. 좀 가볍게 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파푸아뉴기니의 국토는요 80%가 열대 정글로 덮여 있습니다. 그냥 정글도 아니고요, 내륙에 높은 산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어요. 조금만 걸어도 낭떠러지가 나오고요, 높은 언덕과 계곡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삶을 힘들게 만드는 열대 정글도 있는 거죠. 이런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뉴기니섬 주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문명과 동떨어진 오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 주민들이 문명 세계와 접촉을 한 지가 아직 1세기도 안 됐습니다. 뉴기니섬에서 일본군과 연합군이 싸우던 그 시점에 섬 주민들은 아직도 석기도구를 쓰고 있었다는 거죠. 지형이 워낙 험해서 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오고 가는 게 쉽지 않은 곳입니다. 오늘날 파푸아뉴기니에 865개나 되는 언어가 남아 있는데요. 그냥 지역 방언이 아니라 정말 서로 다른 그 문화와 언어가 이렇게나 많이 남아있는 섬입니다. 이런 고립된 특성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식인 풍습도 아직 남아있는 굉장히 재밌는 나라예요. 파푸아뉴기니 정부가 법으로 식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2012년만 하더라도 29명이 식인 행위로 기소를 당하는 그런 사례까지 있었단 말이죠. 이게 모두 섬의 지형이 워낙 험하고 그런 고립된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푸아뉴기니 수도 포트 모르스비를 이제 식민지로 만들었던 영국조차 그 산을 넘어서 뉴기니 섬 내륙으로 들어갈 엄두를 못 냈습니다. 영국인들조차 지형이 너무 험해서 해안가와 산맥 바깥쪽에만 거점을 만들고 있던 그런 현실이었고요. 그래서 수도 포트 모르스비 그리고 몇몇 해안가에 있는 그 작은 무역 거점들이 중요한 전략적 지역이었습니다. 여기를 두고 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과 연합군이 전쟁을 벌이게 되고요. 자, 이렇게 고립된 지역에 지금 일본군이 전쟁을 하러 갔다는 거죠. 게다가 얘네는 연합군 해상 세력과 항공대의 견제 때문에 연합군 점령 지역에서 300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동쪽 해안에 거점을 만듭니다. 여기에다가 육상 병력을 상륙시키고 산을 넘어서 정글을 통과해서 연합군을 공격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군의 치명적인 오판이었죠. 1942년 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약 1년 동안 뉴기니 섬에서 일본군이 전쟁을 벌이는데 그 1년 사이 36,000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 병사들 대부분이 전쟁을 하다가 죽은 게 아닙니다. 정글 속에서 말라리아로 쓰러지거나 혹은 뭐 굶어 죽은 병사들, 그런 병사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게 그 뉴기니의 혹독한 지형을 너무 얕잡아봐서 그랬던 거죠. 자, 이렇게 뉴기니 섬의 전투가 일본에게는 많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뉴기니 섬의 전투는 호주를 고립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거든요. 근데 1942년부터 시작된 그 뉴기니 전투에서 일본군 공격은 모조리 실패로 돌아갑니다. 뉴기니 수도 포트 모르스비를 비롯한 남쪽의 거점은 연합군이 계속 쥐고 있었고요. 1943년 2월에 일본군은 동쪽 해안 북부 지역까지 밀려납니다. 자기들이 1년 전에 처음 도착했던 라에라는 그 해안 거점으로 다시 돌아와 있던 거죠. 본래 공략하려고 했던 섬 동남쪽에 있는 거점들로부터 250km나 북쪽에 있는 곳으로 쫓겨납니다. 이곳 라에는 오늘날 파푸아뉴기니에서 두 번째로 큰 공업 도시고요. 여기에 일본군이 쓰던 비행장도 있었습니다. 일본군 대공풍 부대와 여러 보급대를 비롯한 부대들이 위치해 있었고요. 이 라에라는 작은 거점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와 다음 이야기까지 비스마르크 해전에서 많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더 큰 문제는 뉴기니에서 일본군이 밀리면서 그 남서태평양을 좌지우지하던 일본 해군 기지가 위협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뉴기니 섬 바로 옆에 뉴 브리튼 섬이라는 그 섬이 딱 붙어 있습니다. 경기도 면적의 한 3.5배 정도 되는 제법 큰 섬인데요. 이 뉴 브리튼 섬 동쪽 끄트머리에 라바울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라바울에 일본 해군 기지가 위치해 있었어요. 그 태평양 전쟁을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일본군 해군 기지입니다. 이 라바울이 일본군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했어요. 넓은 항구가 있었고요. 또 굳이 공사를 하지 않아도 배들이 정박하기 좋은 천연 항구를 갖춘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위치도 정말 좋았어요. 바로 옆에는 유기니 섬이 있고 또 남쪽으로 1000km 정도의 솔로몬 제도와 과달카날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서태평양에서 침략 전쟁을 수행하는 일본군의 전초 기지였던 거죠. 1943년 초에 라바울에 일본군 11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고요. 항구에 군함과 상선 등등 온갖 가지 배들이 70척 이상 정박해 있었습니다. 라바울에 일본 항공대가 출격할 수 있는 비행장도 여러 개 있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남서태평양 전역에서 연합군의 최종 목표는 라바울이었습니다. 일본군 역시나 라바울이 위협받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됐고요. 사실 1942년까지만 해도 라바울은 전쟁이라는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물론 전쟁하러 가는 모든 배들이 라바울에 집결하고 거기서 보급을 받곤 했죠. 하지만 라바울 본인은 전쟁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주된 전투는 1000km 남쪽에 있는 과달카날 섬에서 하고 있었고 또 바로 옆에 있는 유기니 섬도 라바울에서는 8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 섬 동남쪽 부근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해가 바뀐 1943년 돼서 일본군이 밀리면서 라바울도 위협받게 된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유기니 섬의 전선이 크게 밀리면서 연합군이 라바울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유기니섬 거점인 라에가 연합군에게 함락당한다. 그리고 일본군이 유기니섬에서 밀려난다. 그러면은 남서태평양 일대 전역의 그 일본 해군 작전기 그리고 라바울이 큰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당시 1943년 2월에 라에서 겨우 70km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에 3,000명의 연합군이 집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군은 어떻게든 이 집결 장소를 공격하고 연합군을 분쇄한 다음에 더 나아가서 유기니에서 방어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문제는 1년간 유기니 섬에서 싸우면서 일본군이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던 거죠. 병사들이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펼치려면 새로운 병사들이 잔뜩 유기니 섬으로 가야 했어요. 이에 따라서 일본군은 육군, 해군 합작으로 대규모 수송작전을 펼치기로 합니다. 유기니 섬에서 싸울 강력한 부대를 새로 보내기로 한 건데요. 총 7,000명의 병사들이 유기니 섬으로 가게 됩니다. 사단 지휘본부 및 밑에 있는 포병대, 보병대, 기타 지원부대까지 전부 배를 타고 유기니 섬으로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일본군 병사들이 수송선과 구축함을 타고 유기니 섬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얘네가 지나치는 바다가 바로 비스마르크 해입니다. 비스마르크 해에서 유기니 섬에 도착하려는 일본군 수송선단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걸 막으려는 연합군 항공대, 이 친구들이 부딪히게 되면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비스마르크 해 해전이에요. 그렇게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여기까지가 간단한 프롤로그였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봐야 되는데요. 그냥 일련의 전투 사건만 다루면은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다큐멘터리처럼 전투에 관여했던 개개인들의 시점에서 사건을 좀 많이 볼 겁니다. 근데 폭격을 받는 그 순간 일본 구축함에 타고 있던 선임하사관 아무개의 시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많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비스마르크 해전의 이야기는 주로 연합군 시점에서 기록된 게 많은데요. 대부분 엄청난 전공을 세웠던 미국, 호주 항공기 조종사들 일화가 많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더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일본군 병사들의 시점에서도 이야기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병사들이 지금 유기니 섬으로 가야 합니다. 이 수송선단은 라바울에서 출발해서 유기니 섬으로 가게 될 겁니다. 약 800km 정도 거리를 항해해야 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가는 길에 연합군 항공대의 공격을 무조건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과연 일본군 병사들을 싣고 있는 이 수송선들이 아무 피해 안 받고 유기니섬까지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냐, 이게 관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해군 제독들은 공격받는 거는 어쩔 수 없다 라고 결정을 합니다. 일단 연합군 항공대 공격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피해를 입을 것을 전제로 하고 수송 작전을 세우게 되었다는 거죠. 다만 일본 해군 제독들은 적은 피해를 입고 수송 작전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1942년 하반기 그리고 1943년 2월까지만 해도 솔로몬 제도 일대에서 수십 번의 그런 수송 작전을 펼친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빠른 시간에 수송 작전이 끝난다라는 전제하에 충분한 공중 엄호가 이루어진다면은 해볼만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뉴기니 섬에 새로운 병력이 보내지기로 결정이 나는데요. 자, 뉴기니 섬에 보내질 병력은 일본 육군 51사단 병사들입니다. 원래 51사단 병사들 대부분은 중국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광둥성에서 이곳에 중국 국민당 그리고 공산당군과 전투를 벌였고요. 1941년 말부터 영국군과도 전투를 했고 일본군이 홍콩을 점령할 때 전투에 참가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병사들은 중국에 머물면서 제법 익숙해진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942년 말에 갑자기 사단을 통째로 5,000km 남쪽에 있는 라바울로 이동시킨다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죠. 아마 51사단 병사들은 평생 살면서 뉴브리튼 섬과 라바울, 뉴기니 섬 들어본 적도 없었을 겁니다. 자, 저기 멀리 있는 무슨 열대 원시섬으로 보내진다는 건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어쨌든 그렇게 51사단 병사들은 배를 타고 뉴브리튼 섬에 있는 일본군 기지 라바울로 보내집니다. 자, 이제 이 병사들을 뉴기니 섬으로 보낼 일만 남았는데요. 51사단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한 번에 뉴기니로 가진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도착한 부대들만 뉴기니 섬으로 수송하기로 하는데요. 최종 목적지는 뉴기니 섬 동쪽 해안에 위치했던 일본군의 거점 라에가 되겠습니다. 약 7,000명의 병사들이 이번 수송선단에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일본군은 뉴기니에서 정말 제대로 말뚝을 받고 전쟁을 할 셈이었거든요. 그래서 군사령부와 51사단 본부, 그리고 보병연대, 포병대, 기타 지원부대들까지 모조리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사단장 나카노 중장도 수송선단에 합류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구성된 수송선단은 수송선 8척, 그리고 호위하는 구축함 8척이 되겠습니다. 이 배들의 성질을 가볍게 소개해드리면요. 구축함은 통상 200명에서 한 300명 정도의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군함입니다. 시속 65km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매우 빠른 군함이고요. 포탑과 어뢰를 갖고 있는 전투함입니다. 반면 수송선은 매우 느리고 덩치가 큰 화물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 수송선단에 포함된 이 수송선들은 군함이 아니에요. 민간 선박들을 해군이 운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전쟁에 쓰는 배들이 아니죠. 그런 만큼 해전에는 취약한 배들입니다. 이 16척의 배들이 비스마르크해 해전의 주인공들이에요. 주인공 이름이 좀 많이 나오죠. 16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소개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이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송선 일단 이 8척에 6,000명의 병사들이 타고요. 사령부 및 사단 본부 병사들은 구축함들에 나눠 타고 가기로 합니다. 사단장 나카노 중장은 구축함 유키카제에 탑승하기로 하고요. 군사령관이었던 하타조 중장과 사령부는 구축함 도키스카제에 타고 가기로 합니다. 중국과 조선에서 날고 기면서 온갖 나쁜 짓 다 하던 일본 육군 장성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정작 남서태평양 바다 위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로지 자기가 타고 있는 구축함 함장과 해군 승무원들의 실력에 운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편 수송선들에는 대공포, 곡사포, 박격포 등등 또 138대의 차량 등이 실려 있었습니다. 많은 양의 연료도 갖고 있었고요. 각 수송선에 750통의 연료가 실려 있었고요. 수송선 켄부마루에는 1650통의 항공유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송선은 연료 운반하는 배가 될 거예요. 이 수송선들의 경우에는 해전에 대비해서 약간의 개조는 받았었습니다. 수송선들의 중기관총과 대공포가 몇 문 배치되어 있었고요. 다만 이 배의 태생이 군함이 아니라 민간 화물선이었기 때문에 연합군 폭격기에 대항하기는 쉽지 않았죠. 그래서 폭격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쉬운 먹잇감들이었습니다. 덩치도 크고 게다가 느립니다. 그리고 뭐 발견되었다 하면은 좋은 표적이 되는 거죠. 이 수송선들을 좀 알기 쉽게 스타크래프트로 비유하면 속어만한 셔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너무 가벼운 비유였는데요. 그만큼이나 공격에 취약했습니다. 그랬기에 수송선을 호위하는 구축함의 임무가 막중했어요. 수송선단에 있는 8척의 구축함들은 모두 경험이 풍부한 노련한 배들이었습니다. 2년간의 태평양 전쟁을 겪으면서 산전수전 다 경험한 그 역전의 그 용사 배들이었습니다. 특히 구축함들에게는 이런 수송선단 임무가 처음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 만큼 구축함 함장들과 승무원들은 이번 임무에 제법 자신이 있어 했습니다. 그동안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배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자신 있어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본 육군은 또 해군은 둘 모두 항공대를 파견해서 수송선단을 호위해 주기로 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요, 수송선단 위에는 항상 일본 전투기들이 날아다니면서 공중 엄호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일본군은 이 호위하는 전투기들이 항상 있게끔 꼼꼼하게 시간표까지 만들고요. 예컨대 작전이 시작하는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육군 전투기가, 몇 시에는 해군 전투기가 출동하고 지켜줄 건지 시간표를 만듭니다. 빈틈없이 수송선단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이고요. 작전에 관해서도 함대 포메이션, 어느 순간에는 이런 포메이션을 취하고 폭탄이 낙하할 때는 어떤 대처를 해야 하고, 이런 세세한 매뉴얼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작전을 만듭니다. 이게 과연 도움이 될지는 앞으로의 해전에서 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7,000명의 병사를 싣고 수송선 8척 그리고 구축함 8척이 라바울에서 출발해서 뉴기니 섬 라에로 간다는 작전이 세워진 겁니다. 출발 날짜는 3월 1일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엔 2월 22일부터 군수품 적재 작업이 시작되어 일주일 내내 라바울에 있는 병사들 모두가 이 수송선단 준비하는 작업에 투입됩니다. 재밌게 비유하면 일주일 내내 택배 상하차 알바를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적재 작업이 끝나고 2월 28일에는 육군 병사들 또 각 함정 승조원들이 모두 탑승하고요, 간단한 훈련을 합니다.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배가 공격받았을 때의 행동 요령을 숙지하는 거였어요. 지금 배에 타게 되는 51사단 육군 병사들과 장교들 모두 자기들이 가는 길에 공격받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배가 공격했을 때의 매뉴얼도 일본군이 만드는데요. 일단 적항공기 출현 혹은 잠수함 출현의 경보가 울리면 모든 병사들은 언제든 배를 탈출할 준비를 하고 대기해야 합니다. 병사들이 머무르던 화물칸에는 탈출했을 밧줄과 사다리가 구비되어 있었고요. 만약 배가 공격받아서 화재가 발생한다, 그러면 화재 진압반을 제외한 나머지 병사들 모두 갑판으로 대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배를 포기할 상황이 되면 함대 지휘부의 명령에 따라서 질서있고 침착하게 탈출하는 연습도 가지게 됩니다. 2월 28일 오후 5시에 해상에서 긴급사태 시 탈출하는 모의 훈련을 다같이 가졌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수송작전에 참가했던 일본 병사들 개개인에 대한 얘기도 좀 보겠습니다. 그 당시 일본군의 출신과 이력을 볼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일단 수송선 아이오마루에 타고 있던 아키오 후지와라 일병이 있습니다. 후지와라의 경우 1940년 12월 1일에 입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부였다고 하네요. 특이한 게 이 사람이 한국에서 입대를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창씨개명을 했던 한국인은 아닐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후지와라는 제23 공병연대에 배속되고요. 이후 1942년 1월에 싱가포르 함락전투에 참가합니다. 3월에는 필리핀에서도 전투를 치르고요. 이후 만주로 갔다가 일본을 거쳐서 라바울로 전보받습니다. 1943년 2월에 과달카날 섬 탈출작전에 참가했던 이력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전역을 거치고 3월에 있을 이번 수송작전에 참가하게 됩니다. 당시 22살이었고요. 또다시 수송선 아이오마루에 타고 있던 또 다른 병사 23살의 주이치 오카모토 일병도 있습니다. 오카모토의 경우 1940년 8월 고향 히로시마에서 입대를 합니다. 이후 만주에서 육군훈련을 받게 되고요. 한국에서 2년간 복무를 하다가 1943년 1월에 라바울로 전보받게 됩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한국에서 복무를 하다가 갑자기 라바울로 전보됐을 때 이 병사들 기분이 어땠을까? 그게 많이 궁금해요. 사실 일본 육군 병사 입장에서 한국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천국이었습니다. 아니 중국이나 말레이나 남서태평양 같이 목숨 걸고 전쟁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는 밥 굶을 일이 없고 목숨을 위협하는 풍토병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또 한국인들 상대로 온갖 나쁜 짓을 다 할 수 있었단 말이죠. 저희로 치면은 정말 꿀이 흐르는 그런 보직에 머무르고 있던 병사들입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나쁜 짓 하면서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라바울로 전보됐다, 이 명령 한마디에 6,000km 떨어진 곳에 있는 남서태평양 정글로 갑자기 보내진 거죠. 게다가 이 오카모토 일병의 경우 수송대대 소속이었는데요. 얘네가 뉴기니에 가서 하는 작업이 뭐냐 하면요, 정글 한복판에 길 만들고 강에다가 다리 만들고 노가다를 하게 됩니다.
공사를 하러 뉴기니 섬까지 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고생길이 훤히 열려 있는 그런 좀 불쌍한 병사들이죠. 물론 병사들만 이렇게 배에 탔던 건 아닙니다. 수송선 캔부마루에는 히가리 시모미다라는 갑판원이 탑승하고 있었는데요. 이 수송선들은 민간 화물선을 징발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갑판원 시모미다는 저희로 보면 해운사 직원인 그런 사람인데요. 이 민간 선박 승무원들한테도 전쟁은 고달팠습니다. 시모미다는 원래 다른 수송선을 타고 있었는데요. 이 배가 1942년 9월에 어뢰에 맞고 침몰합니다. 이때 시모미다는 극적으로 살아남고요. 이번 수송작전에 투입되는 수송선 캔부마루에 옮겨 타게 된 거죠. 참고로 캔부마루는 이번 작전에서 1650통의 항공유와 각종 연료를 싣고 있는 그런 연료 탱크 수송선입니다. 수송선 캔부마루에는 대공포 운용반 소속이었던 마사지 사사키 중사도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력도 참 재밌는데요. 사사키 중사는 1939년 1월에 입대를 합니다. 당시가 일본 육군이 중일전쟁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사키 역시 중국에서 전쟁을 치르고요. 그 과정에서 2번이나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후 필리핀, 인도네시아, 티모르섬, 인도차이나반도, 미드웨이 전투, 싱가폴, 그리고 오늘날의 미얀마, 버마까지 각종 전투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키 중사 이력을 보면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벌였던 침략 전쟁의 스케일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아니 정말 침략을 안 한 나라가 없습니다. 게다가 사사키는 1942년 8월에 자기가 타고 있던 수송선이 어뢰에 맞아서 침몰하는 경험까지 겪었습니다. 그 뒤 일본에서 순환 근무를 하다가 1943년 2월에 라바울로 오게 되어요. 직장 다니다가 군대에 왔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27살의 타츠에 마치다의 경우 본래 철도 사무원으로 일하다가 1941년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이후 중국 광저우 일대에서 전투를 경험하고요. 1942년 12월에 라바울로 전속됩니다. 마치다가 속한 115 보병연대는 2달간 라바울에서 정글전에 대비해서 훈련을 하고요. 마침내 이번 수송작전 때 뉴기니 섬으로 가게 됩니다. 수송선 테이오마루에는 39살의 사치헤이 마츠시마 준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마츠시마는 1919년에 입대를 해서요. 20년간 만주와 중국에서 복무를 하고 1939년에 제대합니다. 그 뒤 닛산 자동차에 취업해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941년 들어서 전쟁이 점점 커지면서 재입대하게 됩니다. 재입대 후에 중국에서 복무하다가 이번 작전을 위해서 라바울로 오게 됩니다. 수송선 시나이마루에는 38살의 세이지 쿄조 일병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사과농사 짓다가 42년 8월에 입대를 하게 되고요. 훈련을 마치자마자 라바울로 오게 됩니다. 구축한 우라나미에 타고 있던 37살의 요키치 키타무라 일병도 재밌는데요. 나이는 37살이었고요. 9년간 컬러 프린팅 회사에서 일을 했고 이후 10년간 택시기사로 일하다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육군 병사들을 보시면 출신도 가지각색이고 사회에서 하다 온 일도 많았고 나이도 다양하다는 그런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게 흥미로웠던 게 한국 출신인 사람도 있어요. 수송선 다이메이마루 승무원이었던 29살 에이키 키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한국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창씨 개명 때문에 한국식 이름은 찾을 수가 없었고요. 키오의 경우 일본의 고베에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농업연구원으로 일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독립운동에 참가했던 이력이 드러나서 해고당합니다. 근데 이분이 새로운 직장을 찾게 되는데 하필이면 이게 일본 우선 주식회사라는 회사였습니다. 저희한테는 니폰 유센 카이셰 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회사인데요.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일본의 대형 해운사입니다. 전범기업 중 하나인데요. 이 회사가 일본군 침략 전쟁에 배를 제공하고 일본군 화물을 운송해준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키오는 해운사에 취업해서 화물선에 타게 되고요. 1942년 11월에 화물선 다이메이마루에 탑승하게 됩니다. 하필이면 재수없게 화물선 다이메이마루는 가장 격전의 현장이었던 남서태평양으로 보내집니다. 그해 12월 29일에 수송선 다이메이마루가 라바울에 도착해서 작전에 투입되게 되고요. 키오는 다이메이마루를 타고 1943년 초에 솔로몬 제도 부겐빌 섬 그리고 뉴기니 섬으로 병력 수송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뉴기니 섬 라에로 떠나는 병력 수송을 준비하고 있게 되고요.
과연 이번에도 성공적으로 수송을 할 수 있을지 그 여부는 저희가 앞으로 이야기해서 봐야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에이키 키오 외에도 굉장히 많은 한국인이 일본의 전쟁에 동원되었을 겁니다. 다만 창씨 개명과 그 전쟁의 혼란 탓에 많은 분들이 알려지지 않아서 좀 많이 아쉽네요. 이 일본군 병사들은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여정에 떠나는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일본군 대본영이 자기들 전공을 엄청나게 부풀려서 선전을 하곤 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요, 1942년 8월부터 다음 해 1월 사이에만 자기들이 전함 20척, 순양함 30척, 항공모함 8척, 항공기 900대를 파괴했다고 선전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이만큼의 엄청난 전과를 올렸다고 국민들한테 자랑한 겁니다. 이거는 근데 거의 제정신인 수치가 아니죠. 어쨌든 이런 감언이설만 들었던 일본군 병사들은 지금 전황이 매우 유리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지는 이 병사들의 몸소 이제 체험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일본군 7,000명을 태운 대규모 수송선단이 뉴기니로 오게 됩니다. 이를 막아서는 건 미국과 호주를 주축으로 한 연합군인데요. 연합군은 수송선단이 뉴기니 섬에 도착하기 전에 바다 위에 있을 때 이를 반드시 막아야 했습니다. 뉴기니 섬에는 연합군 제5항공대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친구들이 비스마르크 해전에서 일본군 수송선단을 공격하게 될 겁니다. 이 항공대의 준비 과정도 재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희는 당시 남서태평양 방면 항공대 사령관이었던 조지 케니 장군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을 쉽게 비유하면요, 연합군 항공대라는 부실 기업의 사장이 되어서 반년간의 혹독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 조직을 살려낸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연합군이 남서태평양 전역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케니 장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케니 장군의 이력을 가볍게 보면요, 이 사람은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나서 매사추세츠 공대를 졸업합니다. 이후 미군 공군에 입대해서요, 1차 세계대전 때 조종사로 활약하게 돼요. 1차 세계대전 동안 총 75번의 임무를 수행했었고 한 번 격추당한 이력도 있습니다. 이 전공으로 훈장도 받게 되고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케니 장군은 20년 동안 항공전 연구를 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론만 학습했던 게 아니에요. 공군 비행기 자체에도 관심을 갖고 굉장한 기계 덕후가 되었다고 하네요. 전투기 날개 기관총을 부착해서 화력을 증대시키는 방안도 연구를 했고요. 미공군에 쓰이는 폭탄까지 자기가 발명해냅니다. 항공기를 이용한 병력 수송에 관한 연구도 엄청나게 하고요. 그래서 공군 분야에 있어서 굉장한 전문가였던 겁니다. 이후 1940년에 미 공군 비행기 생산 프로그램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케니 장군 본인은 이런 임무를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해요. 상관들한테 항상 전쟁이 터지면 자기를 바로 최전방으로 보내달라고 항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주만 기습 공격이 일어나게 되고요. 마침내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게 됩니다. 치열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건데요. 케니 장군의 경우 1942년 7월에 호주에 있는 연합군 남서태평양 최고사령부로 가게 됩니다. 원래 남서태평양 미군 본부와 연합군 사령부는 필리핀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얘네가 쫓겨나서 그 시점에는 호주까지 밀려나 있었습니다. 호주에 도착한 케니 장군에게 주어진 임무는 간단해요. 남서태평양 전역에서 연합군 항공대를 조직하고 훈련시켜서 일본의 공격을 막아내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일단 케니 장군이 도착했을 때 연합군 항공대는 거의 모든 게 부족한 굉장히 가난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연합군 입장에서 남서태평양 전역은 최우선 순위의 그 중요한 전장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로 케니 장군에게 있던 전력은 강해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실상 굉장히 약했습니다. 서류상 연합군은 245대의 전투기가 있었지만 이 중 170대는 고장으로 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53대의 경폭격기 모두 비행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장거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중폭격기 62대 중 19대가 수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서류에 나와있던 51대 여객운송기는 실제 전투에 쓸 수도 없었고요. 이런 상황을 1943년 1월이 되기 전까지 모두 해결해야 했습니다. 같이 전쟁을 하던 호주군도 문제가 많았는데요. 자, 호주는 1901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독립이지 사실상 영국에 묶여있던 나라였어요. 그 호주의 국방을 무엇보다 영국이 쥐고 있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예컨대 호주 해군은 독립적인 해군이 아니라요. 영국 왕립 해군 산하에 있는 호주 전대로 분류되고 있었습니다. 영국 장군의 지위를 받고 있었고요. 호주 공군의 경우 영국 왕립 공군의 조직 체계, 파일럿 양성 프로그램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었고요. 호주 청년들의 공군 입대 심사 여부까지 영국이 관여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호주 공군이 쓰는 모든 장비가 영국에서 수입해온 영국제였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니까 호주는 그동안 자기 나라 국방을 영국한테 외주를 맡긴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1942년 말에 영국이 너무 바빠서 이 머나먼 남서태평양까지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나라에서 전투기 한 대, 폭탄 하나도 만들 수 없는 호주가 이제 일본을 상대로 혼자 대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모든 군수품을 영국에 의존한다는 게 치명적이에요. 자, 일본군은 새로운 전투기나 부품이 필요하다. 그러면 단 며칠 만에 바다를 통해서 라바울로 수송해 올 수가 있었거든요. 반면 호주 공군은 영국에서부터 항공기를 싣고 와야 됩니다. 호주가 뉴기니 섬에 가까우면 뭐예요? 영국에서부터 이제 멀리서부터 물자를 수송을 해오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항공대를 조직하는데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게다가 뉴기니 섬에 있는 연합군 전방 비행장도 문제가 많았어요. 비행기들이 작전을 펼치다 보면은 당연히 고장나거나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는 고치기 위한 정비반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정비기지가 뉴기니 전투지역에서 무려 4,800km나 떨어져 있는 호주 토쿤마에 있었습니다. 여기야 전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매우 평화로운 지역이었고, 이곳의 항공요원들은 일도 느릿느릿하게 하고 놀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답답하기 짝이 없는 식으로 그때까지 호주가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드니나 멜버른에 도착한 군수품이 뉴기니로 오는 과정도 쉽지가 않았어요. 일단 기차를 타고 그 커다란 호주 대륙을 가로질러서 북부로 이동을 해야 됐는데요. 호주를 관통하는 철도들이 주마다 크기가 다 달랐습니다. 예컨대 뉴 사우스 웨일스에서 퀸즐랜드로 기차가 한 번에 못 갑니다. 둘이 철도 규격이 다르다 보니까 중간에 하역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동네 철도 규격에 맞는 다른 열차에 다시 물자를 적재해야 되는 거죠. 이런데 소요되는 시간 하나하나가 정말 피같이 소중했습니다. 케니 장군은 전시체제인 만큼 철도 규격을 통일하자라고 요구를 하지만요, 호주 철도 노조가 이를 거절합니다. 이런 해프닝도 있었어요. 미군 전투기가 일본의 제로센 전투기에 맞서지 못하는 그 성능에 밀리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제로센에 맞설 수 있었던 전투기가 미제 로케드 P-38 라이트닝 전투기였는데, 이 전투기들 역시 미국에서 호주까지 배로 싣고 와야 했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배 타고 뉴기니 섬으로 이게 보내줘야 됐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시간만 해도 엄청난데요. 이 P-38 전투기 대부분을 호주에서 고쳐야 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P-38들 대부분이 연료가 새는 문제가 결함이 있었고, 또 날개에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걸 바로 전장에 투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호주에서 수리한 다음에 뉴기니로 보내줘야 했습니다. 이러면서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케니 장군은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된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그 거리와의 싸움, 또 적은 인구수라는 문제에 직면해서 항공대를 조직해야 됐습니다. 그것도 반년 안에 일본군에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항공대를 만들어야 했어요. 우선 케니 장군이 호주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거는 그 호주 제조업 노동자들과 기계공들에 대한 구조조정입니다. 빠릿빠릿하게 신속하게 업무 처리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전시공군 체계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쫓아냅니다. 호주 제조업 노동조합과도 접촉해서 기계공대를 뉴기니 전장 가까운 곳으로 재배치시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연합군 조종사들에 대해서 성과제를 도입합니다. 전공을 세운 사람들은 빠르게 진급시켜줍니다. 거기에 본인 재량으로 훈장도 수여하고요. 포상휴가도 그 조종사와 병사들한테 많이 뿌립니다. 이런 식으로 조종사들의 실력과 사기를 끌어올리려고 했어요. 예컨대 라바울에 있는 일본군 기지의 폭격 임무를 떠났다가 격추당한 미군 조종사한테 명예훈장을 수여합니다. 이 훈장이 남북전쟁 때 생긴 훈장이고요. 미군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이라고 하네요. 또 다른 일화도 있는데요. 케니 장군이 뉴기니로 가던 도중에 호주 북부의 타운스빌과 마리바이 공군기지에 들립니다. 여기서 항공요원들한테 훈장을 무려 250개나 뿌렸다는 거죠. 이렇게 포상을 많이 주니까 조종사들과 항공요원들 모두 사기가 팍팍 오르게 됩니다.
자, 케니 장군은 또 그 본인이 조종사 출신입니다. 굉장한 기술자기도 했고요. 그래서 자기의 오항공대한테 여러 신기술을 많이 접목시킵니다. 자기가 직접 개발했던 낙하산 폭탄을 저공에서 투하하는 방법으로 일본 지상병력한테 큰 피해를 준 사례가 있고요. 또 항공기를 이용한 대규모 병력 수송도 해냅니다. 이 일화도 흥미로운데요. 1940년 9월에 남서태평양 연합군 총사령관 메가더 원수를 비롯한 여러 상관들이 보는 앞에서 케니 장군이 항공기를 이용한 수송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미군 보병사단 한 개를 호주에서 뉴기니 수도 포트 모르스비로 수송해낸단 말이죠. 배 타고 갈 때보다 이틀이나 시간이 단축되는 그런 성과를 보여줍니다. 이를 위해서 케니 장군이 갖고 있던 모든 수송기가 동원되었고요. 호주 민간 여객기까지 동원되긴 합니다. 하지만 신속하게 항공기를 이용한 이런 병력 수송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메가더 원수도 여기에 굉장히 감동을 하고요. 지원을 팍팍 더 해주게 됩니다. 1943년 2월에 호주군이 일본군 뉴기니 거점 라에에서 불과 70km 떨어진 곳에 마을을 점령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작은 비행장을 만드는데요. 케니 장군은 그동안 갖고 있던 수송 실력으로 단 16일 만에 이 지역 병력을 400명에서 3,100명으로 증강시키는 성과를 냅니다. 이 병사들이 쓸 물자까지 모조리 비행기를 동원해서 수송해내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러던 중에 비스마르크해 해전을 2달 앞두고 매우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1943년 1월 5일에서 8일 사이에 일본군이 대규모 수송작전을 펼쳤던 거죠. 당시 일본군은 뉴기니 섬에서 공격에 나설 새로운 병사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수송선 5척, 구축함 5척으로 이루어진 수송선단을 보냅니다. 뉴 브리튼 섬 라바울에서 출발해서 뉴기니 섬 라에로 가는 수송선단이었어요. 자,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비스마르크해 해전의 수송선단과 똑같은 판박입니다. 육군 병사들 잔뜩 싣고 라에로 가는 이 수송선단이 오고 있던 건데요. 이 수송선단이 절반 정도 왔을 때 뉴기니에 있던 오항공대 정찰대가 얘네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를 막기 위해서 뉴기니 섬에 있는 폭격기들이 출동하죠. 근데 결과는 일본군의 승리였습니다. 연합군이 조기에 수송선단을 발견했었고 또 104대나 되는 각종 항공기를 투입했음에도 겨우 한 척의 수송선만 잡을 수 있었고요. 또 다른 한 척에 큰 피해를 줘서 좌초시키는 걸로 끝났단 말이죠. 일본 수송선단은 당초에 싣고 가던 육군 병사들과 물자를 모두 뉴기니 섬에 배달하는 데 성공하고요. 그 뒤에 또 무사히 라바울로 돌아갑니다. 일본 해군의 그 수송선단을 저지하지 못한 거죠. 케니 장군과 부하들 모두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복귀에 들어갑니다.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는데요. 일단 뉴기니 섬에 흩어져 있는 연합군 비행장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상에 있는 항공요원들이 쓸 차량이 부족했고요. 무거운 폭탄을 운반할 장비도 없었습니다. 또 폭탄이 유폭될 걱정 때문에 항공기와 탄약고 사이의 그 거리가 굉장히 멀었어요. 또 야간에는 폭탄을 운반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고요. 폭격기가 무장을 하고 출발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됐다는 거죠. 그 사이에 일본군은 수송작전을 완료하게 된 거고요. 비행장도 활주로가 흙투성이 없고 여건이 좋지 않았고 날씨도 안 좋았습니다. 1943년 초에 일본한테서 뺏었던 뉴기니 섬 마을들의 비행장 건설이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도 문제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송선단을 호위하는 일본군 전투기들을 견제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였죠. 그리고 연합군 폭격기들의 명중률이 많이 낮았습니다. 자, 다음에 일본군이 또 수송선단을 보낼 건 분명합니다. 일본군이 포기를 안 하고 뉴기니 섬에서 계속 전쟁을 벌일 건 확실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점들, 지금 있던 문제점들을 전부 보완해서 다음에는 수송선단을 반드시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케니 장군과 부하들이 몇 가지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폭격 전술을 들고 오게 됩니다. 자, 이 폭격 전술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자, 지금 저희가 폭격기 조종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항해 중인 적군 함선에 폭탄을 투하할 거예요. 그렇다면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적함 가까이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겁니다. 저공 비행을 해서 적함 가까이에서 폭탄을 투하하면 명중률을 많이 높일 수 있겠죠. 문제는 저희가 저공 비행을 하게 되면은 적의 대공포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게 됩니다. 적함에 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격추당할 가능성이 높았던 겁니다. 특히나 미군이 쓰던 무거운 폭격기들은 속도가 매우 느려서 이런 공격에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높은 고도에서 그냥 하늘 저 멀리 높은 데서 폭탄을 투하하는 전술을 썼단 말이죠.
그 덕분에 명중률은 형편없었습니다. 자, 케니 장군은 공대를 졸업했고 비행기 연구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케니 장군의 생각은 뭐였냐면요, 가볍고 잽쌌던 B-25 폭격기의 화력을 강화하면은 이거를 저공 폭격에 쓰기가 적합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B-25 폭격기의 날개에 있던 기관총을 모조리 떼서 폭격기 앞부분에 기관총 10개를 집중해서 화력을 높입니다. 이렇게 개조를 하고요, 몇 군데 손을 봄으로써 저공 비행에 적합한 B-25라는 날쌘 폭격기가 탄생하게 된 거죠. 여기에 더해서 케니 장군은 물수제비 폭격이라는 독특한 전술을 개발하는데요. 자, 폭격기가 저공 비행을 하다가 폭탄을 투하하면요, 이 폭탄이 바로 물에 첨벙 빠지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물수제비 할 때 돌을 던지면요, 통통 몇 번 튀기다가 통통통 튀기다가 가라앉잖아요. 마치 그 물수제비 할 때처럼 폭탄이 해수면에서 통통 튀어서 날아가다가 빠집니다. 이걸 이용해서 명중률도 높이고 적함의 상부 구조물이나 선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게 케니 장군의 아이디어인데요. 폭탄을 투하하면 이게 통통 튀어서 적함에 부딪히는 그런 전술인데, 이걸 한번 써보자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마침 6인이 수도 포트 모르스비 앞바다에 좌초에 있던 패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5항공대 조종사들이 이 패선을 상대로 물수제비 폭격을 연습을 하게 됩니다. 정말 실전같이 폭탄을 써서 연습을 했고요. 그 때문에 사고도 좀 많았습니다. 연습을 하던 B-25 폭격기 꼬리 부분이 패선에 부딪히면서 조종사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폭탄 투하 과정에서 폭발 때문에 B-25 폭격기 2대가 크게 손상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B-25 폭격기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폭격기들, 그리고 얘네를 호위하는 전투기들까지 다 같이 뭉쳐서 팀워크를 하는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만약에 일본군 수송선단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번엔 절대 안 놓치겠다, 그런 집념이 보이는 대목이죠. 이렇게 훈련된 5항공대는 이제 있을 비스마르크 해전에서 약 300대 이상의 훈련이 잘 된 항공기를 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저희가 비스마르크해 해전이 벌어지기 직전의 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943년 2월 28일 밤, 일본군 수송선단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라바알 항구 바깥에 집결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3월 1일 여명과 함께 구축함 8척, 수송선 8척으로 구성된 수송선단이 출발하게 되고요. 얘네는 라바울에서 출발해서 뉴 브리튼 섬을 북쪽 해안을 끼고 비스마르크해를 통과해서 항해하게 될 겁니다. 선단에는 7,000명의 병사들과 얘네가 쓸 각종 물자가 잔뜩 실려 있었고요. 이 수송선단의 호위를 위해서 일본군은 100대의 전투기를 투입하게 됩니다. 일본군은 굉장히 안일하게도 자신들의 수송작전을 연합군 정보부가 전혀 모르고 있을 거라고 오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얘네 생각과는 달리 연합군은 일본군 암호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고요. 일본군 작전을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수송선단이 출발하기 무려 3주 전에 연합군은 수송선단이 조직되고 있다는 걸 알아내고요. 수송선단이 출발하기 열흘 전에 일본 수송선단이 51사단 병력을 싣고 3월 6일자로 라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것까지 알아냅니다. 많은 책에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역에서 미군의 승리의 가장 큰 주인공이 바로 이 울트라 암호 해독기라고 하거든요. 저도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전투가 시작하기 전에 일본군은 항상 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미군은 이미 일본군이 올 거 다 알고 거기에 대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투가 벌어졌으니까 일본이 불리하게 전투를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이런 자세한 정보가 입수되었던 만큼 연합군 5항공대는 정찰을 늘리고요, 수송선단을 조기에 찾아내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3월 1일 오후 4시에 5항공대 정찰기가 수송선단을 최초로 발견합니다. 수송선단이 라바울에서 출발하고 20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은 그 시점에 발견이 된 거죠. 정찰기는 곧바로 동쪽으로 향해 일본 수송선단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무선을 보냅니다. 이 무선 내용은 구축함 도키스카제가 감청해내는데요. 이로써 일본 수송선단도 자기들이 출발하고 하루도 안 돼서 발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비스마르크 해전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그 해전의 경과는 저희가 다음 편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다음 편은 재난 에피소드가 될 건데요. 공격받아서 가라앉는 일본 수송선들과 타고 있던 일본 병사들의 생존기, 그리고 매우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했던 일본군이 아니죠. 연합군 5항공대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비스마르크의 해전 에피소드는 예전에 청취자분이 신청해주신 에피소드입니다.
비스마르크 해전 에피소드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구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예전인데요. 이렇게 2년이 다시 지난 시점에 제가 비스마르크의 해전 에피소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히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해전 얘기를 하니까 많이 재밌네요. 본 에피소드는 렉스 마큐어리가 쓴 1991년에 나온 Battle of Bismarck Sea를 읽고 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호주 공군 장교가 쓴 책인데요. 현재 나와 있는 현재 아마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책 중에선 비스마르크 해전을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책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내에 출간된 서적들과 다큐멘터리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기존 지식들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비스마르크 해전과 뉴기니 전투가 궁금하신 분들께는 권주혁 작가님이 쓰신 나잣 비행장이라는 책도 추천드립니다. 국내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선 가장 남서태평양 전역을 잘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보다 많은 지식을 원하시는 분들께 제가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이 팟빵 에피소드 하나를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영어로 된 책을 읽고 또 미 해군에서 내놓은 자료나 이런 걸 찾아보고 제가 종합을 해서 또 스크립트를 수십 장 만들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항상 즐겁게 청취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댓글로 또 후원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즐겁고 재밌는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편에서 또 준비 많이 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